안녕하세요. 애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평화로운 말년을 맞이한 60대 남자입니다. 육아라는 게 참 힘들죠.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땐 이 쬐그만 게 언제 클까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간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사연을 듣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특히 제 자식들 중 둘이나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며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그 가슴 먹먹한 제 사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6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고아가 되는 법이지만 저는 그 시기가 아주 일렀죠. 두 분은 제가 어릴 적 차례대로 세상을 뜨셨는데 저를 맡아줄 일가 친척이 없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를 잃은 충격이 컸던 터라 고아원에서도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전 고아원을 나와 무사히 직장도 구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도 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두 번째 다닌 회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납골당에서 일하는 사무관리직이었는데 하는 일은 그냥 보통의 회사원과 비슷했어요. 접수받고 홍보하고 유지보수라고 특별한 건 없었죠. 아내는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를 편견 없이 대해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납골당에서 일한다고 하면 장의사라고 오해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장의사가 뭐 어때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간의 편견이라는 게 참 매섭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울길래 일으켜주고 반창고도 붙여줬는데 애 엄마가 그걸 보곤 애를 막 화장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진짜 엄마는 맞나 걱정이 돼서 몰래 뒤따라갔더니 화장실 안에서 애를 씻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길 울어? 너 아까 그 아저씨가 뭐 하는 아저씨인 줄 알아? 죽은 사람들 만지는 일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손으로 왜 애들을 건드리긴 건드린담? 재수없게. 아우 소름 끼쳐. 깨끗한 약 사서 다시 발라야겠네. 물론 전 장의사도 아니고 장의사가 하는 일이 숭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법인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그저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아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서 제가 고아원 출신인 것도 납골당에서 일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애정을 주었기에 저도 마음을 열고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죠. 기댈 부모도 없고 심지어 다니는 직장도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참 잘 살았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애지중지 기르며 열심히 일했어요. 당시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버니까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뛰어놀다 오며 가며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애 키우고 돌보면서 하기엔 정말 딱 좋았죠. 하지만 인생에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라고 하죠. 아들 현수가 8살, 딸 현주 7살일 때 저희 가족에게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현주가 자꾸만 열이나 해열제 먹이고 쉬게 했는데 낫질 않더군요. 그래서 주사라도 맞힐까 싶어 병원에 갔더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떨어진 겁니다. 류마티스라고 하면 보통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알았는데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흔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도 류마티스가 올 수 있다고요. 일과성이면 보통 한 달 정도면 좋아진다는데 일과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6주나 차도를 봐야 한다면서요. 자가 면역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며 무슨 루푸스니 갑상선이니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인가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글쎄
이 병으로 죽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현주가 겨우 7살인데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니. 처음 그 사실 알았을 때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고 해도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전 현주를 위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 골수 검사까지 했는데 병원에선 배식세포가 증가돼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현주 괜찮지? 괜찮은 거겠지? 우리 현주 어떡해? 저 어린 것이 왜 하필 차라리 내가 아파서 저기 누워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내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삼겹살집 문을 닫고 현수를 챙기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아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제가 딸아이 곁을 지켰죠. 저 역시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라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딸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며칠간 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져 일까지 쉬며 곁을 지켰지만 그렇게 딸아이가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한 줌도 안 되는 그 어린 것의 손목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데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침통한 얼굴로 제게 고개를 저으며 무어라 말씀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네요. 귀엽고 넋을 놓은 아내의 목소리만 들렸죠. 선생님, 저희 현주가 참 잠이 많죠? 현주야, 의사 선생님 오셨어. 일어나봐. 우리 현주 많이 졸려? 오늘따라 안 일어나네. 주사 맞기 싫어도 주사 맞아나 할 텐데. 현주야, 일어나.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야지. 그래야 빨리 낫지. 일어나, 현주야. 김현주, 자꾸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을 거야? 현주야, 현주, 우리 딸. 여보 그만해. 우리 현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우리 현준 착하니까 늘 예쁘고 잘 웃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들은 현수 역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8살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나이였으니 저 어린 것에게도 엄청난 상처였겠죠. 현주가 오빠 바라기라 오빠 하며 참 많이도 쫓아다녔는데 애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빠, 그럼 현주 이제 못 봐? 왜? 의사 선생님이 못 고쳐? 아빠,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해. 현주 나랑 놀기로 했는데 현주랑 같이 과자도 사 먹고 놀이공원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정말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주가 아빠 하며 일어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죠. 우리 가여운 딸이 죽었는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에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데 굴러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몇 번이나 현주를 부르며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현주가 공주님 드레스라고 아끼며 몇 번 입지도 않은 원피스를 태우는데 그게 어찌나 서럽던지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부모는 가슴에 죽은 자식을 묻는다는 말이 정말 괜한 말이 아니죠. 겨우겨우 장례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제가 일하는 납골당에 현주를 안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돌볼 수 있으니 그때처럼 제 직장이 납골당인 걸 다행으로 여겼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주의 죽음으로 저도 아내도 현수도 한동안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웃음 많던 우리였는데 딸아이의 죽음이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죠. 하지만 아내도 아내고 저도 저지만
이 일로 현수에게 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가 어두워진 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꾸 싸우는 바람에 선생님께 호출이 오게 된 거였죠. 그간 문제 한번, 말썽 한번 피워본 적 없었던 아들인지라 저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따끔한 조언을 듣게 되었죠. 현수 아버님, 현수가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랑도 잘 못 지내고 많이 겉돕니다. 어젠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했고요. 상대 부모 쪽엔 제가 잘 말해두었고 학교도 집안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징계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얼마 전 힘든 일이 있으셨다는 거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현수 생각해서 두 분이 힘내주세요. 현수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더 불안정해지고 또 엇나갈 수도 있는데 현수를 위해서 버텨주셔야죠.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 그른 것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른이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주어야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선생님께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다행히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우린 그렇게 현주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수 역시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며 안정을 되찾아갔고요. 현주가 없는 일상에 여전히 마음 한켠이 저리고 아파왔지만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5년이 지났을 때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현수는 이제 13살이 되어 제법 어른스러워졌고 아내는 여전히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일, 그러니까 납골당 일 역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누군간 고인과의 추억을 그리러 오고 또 누군간 떠나보내기 위해 찾아왔죠. 아무래도 죽음과 연관된 곳이라 이곳을 찾는 사람 역시 대부분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꼭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납골당에 하루는 정말 이상한 손님이 둘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전 딸아이도 볼 겸 봉안당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나 하고 안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근데 저 앞쪽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아이들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걸어오더군요. 초등학생 정도의 남매로 보였는데 같이 온 어른도 하나 없이 둘이서만 온 거였죠. 그러면서 두 남매 어머니로 보이는 유골함 앞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리워요. 이렇게 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남매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어째서 애들들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납골당을 왔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또 둘이서 손을 잡고 납골당을 찾아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역시 이번에도 같이 온 어른은 없었고요. 전 그날로 어린 남매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남매는 돌아가신 엄마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 못이라도 막힌 것처럼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엄마, 집주인 아줌마가 이제 안 된다고 나가래. 이모한테 전화했는데 이모도 힘들다고 못 도와준다고 했어.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집주인 아줌마가 이제 엄마도 없고 어른들도 없으니까 우리 고아원 들어가야 한대. 나 싫어. 고아원 가기 싫단 말이야. 우리 안 가면 안 돼, 오빠? 그냥 엄마랑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바보야. 거기 우리 집 아니야. 이제 엄마가 넣었던 돈도 없고 거기서 못 산단 말이야. 엄마,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 고아원이란 말에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고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더욱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제야 왜 아이들이 어른도 하나 없이 둘이서 자꾸 이렇게 납골당을 오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매섭고 차가운지, 이모라는 사람이 저 불쌍한 어린 것들을 나몰라라 한다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다가오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계했지만 명찰을 보여주며 여기 직원이라 말하니 그제 안심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배는 고프지 않느냐 물어보며 슬쩍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모 손길이 사라진 티가 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군요. 옷도 어딘가 구겨지고 더럽고 여자엔 머리를 묶으려고 했던 건지 방울이 헐겁게 풀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애들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먹으러 간다니 절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너무 무방비해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저는 여기 직원이니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애들 손을 잡고 근처의 삼겹살집에 데려갔는데 허겁지겁 잘 먹더군요. 저는 애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워서 잘라주며 사정을 슬쩍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남자아이가 박희성, 여자아이가 박성희로 남매였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된 사람은 제 엄마인데 아빠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힘들게 월세 살면서 돈도 벌고 애들 먹이고 입히며 키웠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시름시름하더니 그렇게 병으로 세상을 떴답니다. 엄마가 죽고 이모가 후견인이 되었지만 그 이모란 사람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애들을 엄마 살던 집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살았는데 월세를 내줄 어른도 없고 엄마가 통장에 남긴 돈도 얼마 안 되고 결국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신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답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도 끝났고 정 갈 곳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가라고 하면서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없는 돈을 쪼개 이렇게 납골당에 온 거였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어 배도 많이 고팠지만 이제 곧 고아원에 가면 엄마를 더는 못 볼 것 같다고 한 번이라도 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둘이 손을 꼭 붙들고 온 거였죠. 그래, 우리 희성이랑 성희가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엄마를 만나러 온 거였구나. 장하다. 힘들진 않았어? 여기서 집이랑 멀진 않았고?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으면 이 아저씨가 데려다 줘도 될까? 저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희성이와 성희를 태워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바래다 준 김에 먹을 건 있는지 애들 둘이 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너무 걱정이 되어 집을 한번 살폈고요. 예상대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빨래는 쌓여있고 찬장도 냉장고도 텅 비어 라면 몇 봉지만 남아있었어요. 애들 나이가 이제 13, 12이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밥이야 전기밥솥으로 어떻게 해먹은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라면만 먹고 그러고 산 겁니다. 결국 너무 마음이 아파 급하게 잔뜩 장을 봐서 찬장을 채우고 밥을 해줬습니다. 오늘이야 고기를 먹었지만 내일도 밥은 먹어야 하니 냉장고에 넣어두고 냄비에 덜어서 끓여 먹으라고 말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 또 올게 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현수와 현주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남매가 저희 아이들과 나이가 같아서 더더욱 마음에 걸렸죠. 누군간 오지랖도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무엇이냐며 바보 멍청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저 어린 것들이 어찌 살아가나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12, 13이면 한창 응성만 부리고 뛰어놀아도 모자랄 나이 아닙니까? 제 어미를 잃은 것도 모자라 고아원에 가게 될 처지라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쓰였죠. 저는 결국 6개월간 애들의 집을 찾아가 돌봐주며 챙겨주었습니다. 월세도 내주고 이것저것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정이 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애들이 어찌나 착한지 사고 한번 치지 않았고 어떤 날엔 성희가 절 스케치북에 그려서 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그림 속엔 제가 천사 아저씨로 그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저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성이 그림 잘 그리네.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이렇게 멋있게 그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성이 한마디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아저씨같이 따뜻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희의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의 만남은 하늘에서 정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성희를 볼 때마다 현주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현주가 살아있었으면 딱 이만할 텐데 싶고 우리 딸 현주가 성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는 행동, 예쁜 말투, 모든 것들이 비슷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키워주면 어떻겠느냐 넌지시 운을 떼었습니다. 저도 정말이지 몇 번이고 수십 수백 번 고민 끝에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넉넉지 않은 사정이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고 딱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화를 내거나 미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딱 하루가 지나고 퇴근해서 돌아온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주었죠. 여보, 솔직히 나 자신은 없어. 현수 많이 힘들어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또 불안정해질까 걱정도 되고 근데 현주 생각하니까 답은 정해져 있더라. 여보, 애들 데려오면 우리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이 2배, 3배 열심히 일하고 신경 써야 할 거야. 그래도 자신 있어? 당신이 자신 있다면 나도 당신 믿고 더 힘내볼게. 무책임하게 중간에 포기할 거면 애들 2번 상처 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도 우리지만 그 애들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 저는 내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 말하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지 고맙다고. 당신 같은 아내를 얻은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면서요. 아내는 자신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수, 현주 생각이 났다며 어쩌면 이것도 다 사람 살면서 생기는 인연이 아니겠냐고 말해주었고요. 그렇게 전 아내의 동의를 얻어 애들을 데려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말썽 안 피우는 착한 아이 될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성희도 착한 아이 할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애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 각오했지만 생각보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에게서 이모의 연락처를 얻어 통화를 하고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죠. 애들 이모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말에 그러라 말하곤 이후 아무런 요구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마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해도 자기 조카에게 일어나 싶을 정도였죠. 애들을 입양하고 싶다고요? 뭐 혹시 자선 사업이라도 하시나? 아유, 뭐 그러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니 왜 그런 혹덩이들을 낳고 죽어선? 저기요, 다 좋은데 귀찮게 하지 말고 서류나 그런 것도 그쪽이 다 알아서 진행하세요. 제가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저한테도 전화하지 마시고요. 몹시 화가 났지만 혹시 기분이 나쁘다며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어 조용히 이 일은 덮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좋을 일도 없었고 상처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아이들의 하나뿐인 친인척이 잘 협조해주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엄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처음에 집안에 들어서던 날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군요. 제 팔과 다리를 꼭 붙들고 쭈뼛쭈뼛 들어와서 어색하게 집안을 살피던 그 얼굴, 표정들이 말이죠. 그날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아낸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하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치킨과 피자 등도 사둔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서야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져 한결 분위기가 누그러졌고요. 현수는 희성이와 성희가 이제 같은 식구라고 말하자 낯을 가리는지 한동안 대면대면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고 희성이가 현수와 동갑이라 이내 친해졌죠. 성희도 두 사람을 오빠 오빠 부르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성희를 보는데 순간 현주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현수도 그렇게 느꼈는지 어느 날 제게 와서 슬쩍 그러더군요. 현주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둘이 와서 너무 좋다고 말이죠. 희성이와 성희가 비록 저희를 계속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저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테니 여유 있게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아내도 저도 참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5 식구가 거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 자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두 아이 중 성희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 아내와 같이 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은 감기에 걸린 성희의 상태가 악화되어 아내도 저도 걱정이 많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시간이 늦어 상비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아무래도 기침과 열이 심상치가 않았죠. 그렇게 성희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자 저희 두 부부의 머릿속엔 죽은 현주가 생각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감기가 아니라 현주와 같은 병인 건 아닌가? 왜 처음에 열난다고 기침할 때 바로 병원에 안 갔을까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성희야, 성희 괜찮니? 이것 좀 마셔봐. 아파도 마셔야 돼. 기침 계속 하던데 목은 안 아프니? 아줌마 여기 있을게. 여기 있으니까 힘들면 말해. 알았지? 아내는 성희에게 찰싹 달라붙어 열심히 간호했어요. 저 역시 아내를 도와 성희를 간호하며 혹시나 성희마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기우일 줄 알면서도 이미 그렇게 딸아이를 한 번 잃었기에 더더욱 불안했죠. 결국 해열제를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올려 열을 식혀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둘이서 성희를 안고 맨발로 뛰쳐나가 정신없이 차를 몰아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땐 이미 저와 제 아내의 얼굴은 온통 피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둘 다 어찌나 놀랐는지 새파랗게 질려서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불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그걸 덮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희 곁에 딱 붙어서 지키고 있는데 성희가 눈을 뜨고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애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는 건가 싶어 혼비백산에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 성희가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성희야, 성희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선생님, 저희 성희가 어디 아픈가 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성희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 얼른 모시고 올게. 여보, 당신은 성희 옆에 꼭 지키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꼭 아빠,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성희의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여운 것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엔 기다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성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희성이도 금방 저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실감이 났죠. 애들은 처음에 쑥스러웠는지 말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지만 근데 또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귀엽고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맛인가 싶더라고요. 이후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다행히 어디 크게 아픈 곳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한번 피우는 일이 없었죠. 애들이 자라는 게 어찌나 빠른지 정신 차리고 나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 있었어요. 내 허리춤까지 오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키가 크는데 특히 현수랑 희성인 저보다 키가 더 커져선 정말 훤칠했죠. 하지만 그런 육아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참 냉혹했어요. 이후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참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죠. 책값에 학원비에 이것저것 자잘하게 돈이 자꾸만 빠져나갔습니다. 저 혼자 일했다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아내가 하던 작은 삼겹살집이 그럭저럭 장사가 되지 않았다면 박한 제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여보,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라 등록금이며 돈이 더 많이 나갈 텐데 차라리 당신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가게 이전해서 장사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본래는 적금으로 하려던 거긴 한데 이 상황이면 더 이상 적금 붓기도 힘들 것 같고 단골들 좀 잡았을 때 근처에 괜찮은 곳에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결국 어느 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던 아내가 가게 이전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아내의 뜻을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퇴직금에 그간 간신히 넣고 있던 적금을 해지한 뒤 좀 더 넓고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목이 괜찮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찾아보니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적금은 깨지 않고 아껴두고 싶었는데 제 퇴직금만으론 아무래도 예산이 영 부족했죠. 그리고 가게세나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가게에 둘 가구도 다시 사야 하고 돈이 들어가려니 참 한정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잘 키워서 앞으로 우리 5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어요. 직장까지 그만둔 마당에 아내의 가게는 그야말로 우리 식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의 삼겹살집은 처음엔 그래도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기도 했고 은근히 단골들도 많아서 꾸준히 찾는 손님들이 꽤 있었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하며 저흰 더 열심히 일했고 한동안은 그런 현상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삼겹살집이 들어서고 얼마 뒤 바로 근처에 더 큰 고깃집이 새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점점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단골들까지 저희보다 그쪽으로 가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죠. 제 퇴직금에 적금까지 깨서 차린 가게였는데 참 허망하더군요. 새로 생긴 고깃집이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 그때 당시 한창 광고도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망하기라도 하면 그저 저희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론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정말이지 그 상황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딸린 자식이 셋이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판국인데 가게까지 그 지경으로 돈 들어올 곳은 없으니 도저히 가게를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을 찾아보려니 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급기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지경이 되었죠. 돈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이게 다 빚이고 언젠간 갚아야 한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죠. 마치 깊은 수렁 속에 발을 들이미는 기분이었어요. 대출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진 아내 고깃집 일을 돕고 저녁부턴 아파트 경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나이 먹고 그 일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고 저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들으며 심부름하는 일도 많았죠. 한 번은 애들 셋이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며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애들이 밥을 사달라고 해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입주민 하나가 갑자기 경비실에 들이닥친 거죠. 아저씨, 나 누군지 몰라요? 나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에요. 내가 어디 주차하는 자리 어딘지 알면서 왜 엄한 곳에 주차해서 차를 긁어요? 이런 식이면 부녀회 다 같이 이야기해서 아저씨 확 잘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한담?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야. 알아요? 제가 대신 주차해달란 말을 듣고 근처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밤사이 누가 그 차를 긁고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이 늘 자신이 주차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고요. 당연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입주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를 긁고 간 사람은 찾기 힘드니 대신 주차를 해준 제가 그걸 물어내라며 난리가 난 거였죠. 결국은 누가 차를 긁었는지 찾게 돼서 유야무야 되었지만 애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왜 아빠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며 그 아줌마를 찾아가겠다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경비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더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해결 방법이 없었죠. 저라고 어디 그런 취급을 받고 계속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억울하니 사과하라 큰 소리치고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도 어려운데 생활비가 부족해 애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상황은 죽어도 싫더라고요. 제가 좀 덜 먹고 아끼며 일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에도 그 입주민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아파트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돈을 아낀다며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집에 늦게 오길래 도서관에서 공부하나 그랬는데 과외며 알바를 서너 개씩 하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밤 늦도록 일을 한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마저도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았지 안 그랬으면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저나 아내나 일하느라 바쁘니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죠. 솔직히 자식에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너무나 슬펐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에게 가난을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까진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전 아이들을 불러앉혀 놓고 지금 한창 공부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운동 삼아서 하는 거고 과외는 남들도 다 하는 거라며 이런 것도 다 경험이라고요. 솔직히 사실 그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다른 애들 전부 한창 꾸미고 멋부릴 나이인데 저희 애들만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하니 솔직히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돈을 버느라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 지금 못하는 일들을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건 경험적으로 많이 다르단다. 비록 내가 못나서 너희가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걸 다 사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과외 줄이고 하나씩만 해. 어?
나머지니 아빠 엄마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저나 아내나 무엇라고 하든 꿋꿋하게 과외미 알바를 뛰었고 그렇게 돈을 벌어 등록금까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니는 내내 손 한 번 벌린 일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용돈 달라면 난리라는데 책을 사달란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심지어 한 번은 제 생일에 애들 셋이 음식까지 정성껏 차려놓고 선물이랍시고 봉투를 쓱 주는데 정말이지 대성통곡할 뻔했습니다. 일 끝나고 아내와 같이 피곤에 찌들어 문을 열었는데 촛불이 반짝이고 커다란 식탁 한가득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미역국이 차려져 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뭐냐 물어봤더니 제 생일 파티라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더군요. 그리고 선물이라며 봉투를 내미는데 셋이서 밤늦도록 알바며 가외에서 번 돈으로 등록금 낸 것도 모자라 그걸 또 아끼고 모아서 제게 용돈이랍시고 준 거였죠. 그간 저희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두 분 힘드신데도 그런 내색 없이 늘 애써주셨잖아요. 아버지, 저 그동안 계속 거기서 경비원 일 하신 거 알아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힘든 일 있으면 돕고 사는 거고요. 두 분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모시고 더 호강시켜드릴게요. 애들 고집에 결국 그 돈을 받아 아내 화장대에 보관해두면서 저희 부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돈 나중에 애들 취업하면 신발이라도 한 켤레씩 사주자고 그때까지 보관만 하자고 말하면서요. 은행에 넣기도 아까워 봉투째 구겨지지 않게 책사이에 넣고 애주중지 화장대 깊은 곳에 넣어두었는데 힘들 때마다 가끔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볼 때면 정말 애들이 다 컸구나, 대견하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 참 여러모로 느끼는 게 많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책임감이 더더욱 강해졌고요.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겐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희성이는 대기업에 척하니 한 번에 붙었답니다. 성희도 중견기업이지만 그쪽 업계에선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했죠. 동네 사람들이 정말이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다들 자식 걱정이 많은데 세상에 그런 복이 없다며 다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직장인이 되고 한 달 뒤 곧 월급날이라며 새빨간 내복을 사왔을 땐 또 얼마나 웃기고 기뻤던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입느냐며 농을 던지고 가족이 다 같이 와르르 웃는데 정말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살맛이 나더라고요. 아빠, 첫 월급은 당연히 빨간 내복이죠.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남자니까 파랑색, 엄마 빨간색.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두 분 사랑합니다. 그래, 성희야.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입으면서 우리 성희 생각할게. 성희는 참 마음이 곱고 착한 딸이었어요. 제 오빠들은 남자라 그런지 애교도 없고 좀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우리 성희는 애교도 많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딸이었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50%는 전부 저희 통장에 보내줬어요. 아들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마음만 고맙게 받기로 하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 복은 있구나, 애들을 잘 키웠구나 느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내가 허리가 안 좋을 땐 주말도 반납하고 가게에 나와 일까지 도와주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저희 고깃집을 효자식당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경비원 일은 아이들이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온통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앞으로 셋이나 더 돈을 벌 테니 아버지 연로하신데 그런 일 하지 마시라며 극구 말리는데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슬슬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 힘들기도 하고 아내도 이참에 그만두라고 했고요.
아버지, 저희 이제 다 돈 벌잖아요. 저희 돈 잘 벌어요. 좋은 회사라 돈도 많이 주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일 하시지 마세요. 네? 저희가 더 잘할게요. 가게도 옮겨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간 저희 키워주신 은혜 다 보답할게요. 아이들은 정말로 저와 아내를 극진히 모시며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후 애들 셋이서 돈을 모아 집을 사주기도 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조금 외곽에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이었는데 조그만 텃밭을 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기 상추며 깻잎 따위를 심어서 따먹곤 하는데 식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보는 게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지금껏 식당 일 하랴 경비 일 하랴 우리 부부는 쉬는 날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짜라라라 짠! 아버지, 어머니, 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007 작전처럼 이 집을 구하려고 무려 석 달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식당 일도 그만하시고 이 집에서 두 분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손주 손녀 재롱만 보면서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을 선물 받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애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보살피는 날이 온 걸 보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커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희가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식장 안에서 눈물로 저희에게 편지를 낭독하더군요. 저는 그 영상이 너무 감동스러워 지금까지 수십 번은 본 것만 같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성희예요. 고아인 우리 남매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고아원에 들어갔다 나와서 평생 외롭게 살았을 운명이었던 우릴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딸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5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을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딸의 편지에 결혼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짤막하게 적었지만 우리 성희가 쓴 편지는 A4 용지 2장 분량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우리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거였죠. 우린 울고 있는 내 딸 성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성희야, 고맙다, 고마워. 영원히 잊지 않으마. 우리도 우리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좋은 사람 만나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착해서 그런지 꼭 자기들 같은 며느리,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도 많아서 TV 드라마든 어디든 안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고 남부러운 가정이 됐답니다. 어쩌면 이 행복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현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현주도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이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이젠 봉사라며 우리 부부는 살 거고요. 우리 가족 이만하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맞죠? 요즘 간혹 뉴스에서 부모 자식 간의 비정한 사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이 왜 이리 잔인하고 비정한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는데도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또 있는 법이라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고 꺾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일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